숫자는 언제나 조용하다. 통계표의 한 줄, 그래프의 작은 굴곡은 뉴스의 끝자락을 스쳐 지나간다. 그러나 그 숫자가 쌓이는 방식이 바뀌는 순간, 일상은 예고 없이 흔들린다. 가계의 대출 잔액이 소득을 앞지르고, 기업은 차환을 위해 더 비싼 금리를 감수하며, 국가는 재정의 균형을 미루는 선택을 반복한다. 부채는 성장의 연료였고, 위기의 완충장치였지만, 어느 지점부터는 탈출구를 가리는 덫이 된다.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흔들리면 숫자는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속도를 높일 뿐이다. 신용은 신뢰로 유지되지만 신뢰는 한 번에 무너진다. 시장은 공포를 소문으로 번역하고 소문은 가격으로 굳어진다. 그날부터 기업의 투자 계획은 보류되고 가계의 소비는 움츠러들며 국채의 금리는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무너지는가? 가계인가? 기업인가? 아니면 국가인가? 답은 하나가 아니다. 세 축은 서로를 지탱하는 동시에 서로의 하중을 전가한다. 오늘의 안정은 내일의 부담으로, 내일의 부담은 모레의 위기로 전환된다. 이 다큐멘터리는 부채가 어떻게 쌓였는지를 묻지 않는다. 대신 부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추적한다. 숫자가 사람의 선택을 바꾸는 순간, 그리고 선택이 다시 숫자를 밀어올리는 악순환의 구조를 따라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프는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다. 위기는 폭발로 시작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지표의 미세한 변형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처음 반응하는 것은 대출금리보다 자금의 태도다. 은행은 심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며 막힌다. CDS 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고 단기자금 시장의 금리가 기준금리를 앞질러 움직인다. 이는 신용의 가격이 불안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환율은 방향보다 변동성이 먼저 커진다. 원화 약세가 고착되기 전 외환 시장의 호가 간격이 넓어지고 거래량이 줄어든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이 먼저 온다. 가격이 버티는 동안 유동성은 말라간다. 이때 가계는 금리 인상분을 월 상환액에서 체감하고 기업은 차환 일정표를 다시 쓰기 시작한다. 국채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거나 평탄화되면 시장은 성장 둔화를 가격에 반영한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하나의 지표는 설명일 수 있지만 여러 지표의 동조는 경고다. 위기의 징후는 늘 아직은 아니다. 라는 말과 함께 지나간다. 그러나 그 사이 신용은 축소되고 위험은 분산되지 못한 채 한 곳에 쌓인다. 이 단계에서 정책의 지연과 시장의 낙관이 결합하면 작은 균열은 구조적 문제로 전이된다. 위기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이름을 얻지 못했을 뿐이다. 경제 충격은 사건이 아니라 메커니즘이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곧바로 현금 흐름을 압박한다.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늦춘다. 이 과정에서 매출 둔화가 다시 현금 흐름을 악화시키며 부채 상환 능력은 눈에 띄게 떨어진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금리 인상을 정당화한다. 이자율과 환율이 서로를 밀어올리는 고리가 형성된다. 유동성은 이런 환경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다. 금융기관은 자본 비율을 지키기 위해 대출을 회수하고 단기자금 시장은 경색된다. 신용경색은 실물 경제로 전이된다. 기업의 재고는 쌓이고 고용은 보수적으로 변한다. CDS 프리미엄의 상승은 부도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비용으로 바꾼다. 국가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재정 지출의 여지는 줄어든다. 긴축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세수는 감소한다. 그 결과 재정 건전성은 더 나빠지고 시장의 요구 수익률은 다시 높아진다.
이 악순환은 한번 시작되면 스스로 강화된다. 경제 충격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작동한다. 누군가의 파산이 아니라 모두의 선택이 누적된 결과로 글로벌 사례는 이 메커니즘이 결코 이론이 아님을 증명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단기 외채와 외환 유동성의 불균형이 결정타였다. 환율이 급등하자 기업의 외화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었고 금융기관은 연쇄적으로 흔들렸다. 아르헨티나는 반복된 재정 적자와 통화 신뢰 붕괴가 결합되며 국채 금리가 폭등했고 결국 채무 재조정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다. 그리스는 저금리 시대에 쌓은 부채가 위기 국면에서 CDS 급등으로 되돌아왔다. 시장의 의심은 곧 자금 차단으로 이어졌고 긴축은 경제를 더 깊은 침체로 밀어 넣었다. 터키는 통화 가치 하락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했고 금리 인상과 성장 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기업 부채가 부담으로 전환됐다. 베네수엘라는 재정 의존과 통화 남발이 결합돼 화폐 기능 자체가 붕괴됐다. 공통점은 단순하다. 부채가 많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위기 순간에 신뢰를 회복할 수단이 없었다는 점이다. 신뢰가 사라지면 시장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선택지는 줄어들고 비용은 급격히 커진다. 한국 경제는 이 글로벌 사례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가계부채는 소득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변동금리 비중은 금리 충격을 즉각적으로 전달한다. 금리가 오를 때 월 상환액이 늘어나면 소비는 빠르게 위축된다. 이는 자영업과 내수기업의 매출 감소로 연결된다. 기업 부채는 차환 구조에 의존해왔다. 회사채 시장의 금리가 오르고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중소 중견기업은 자금 조달의 문턱을 체감한다. 환율 변동성은 수입 물가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이는 다시 금리 정책의 제약으로 작용한다. 국채 시장에서도 부담은 늘어난다. 재정 지출이 확대될수록 국채 발행은 증가하고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는다. CDS는 아직 안정적일 수 있지만 방향은 중요하다. 한국 경제의 강점은 외환 보유액과 제조업 경쟁력이다. 그러나 약점은 구조적이다.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가 동시에 높은 상태에서는 충격을 흡수할 여지가 줄어든다. 어느 한 축의 흔들림은 다른 축으로 빠르게 전이된다. 한국의 위기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구조의 문제로 다가온다. 위기 국면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선택지는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약이 많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은 숨을 돌리지만 환율과 물가가 반응한다. 금리를 유지하거나 올리면 신뢰는 지킬 수 있으나 가계와 기업의 부담은 커진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유동성 공급 창구를 열고 금융기관의 자본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단기 처방이다. 정부는 재정을 통해 경기 하방을 완화하려 하지만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 국채 금리는 다시 압박을 받는다. 과거 IMF 위기 이후 한국은 외환 보유액 확충과 금융 규제 강화를 통해 방어력을 키웠다. 그러나 현재의 도전은 다층적이다. 글로벌 긴축과 지정학적 리스크, 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가 동시에 작용한다. 정책의 타이밍과 신뢰가 중요하다. 시장은 말보다 일관성을 본다. 정책이 흔들리면 비용은 커진다.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은 위기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충격을 분산시키는 능력에 가깝다. 위기 국면에서 개인의 선택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순서와 여유다. 먼저 가계의 현금 흐름을 점검해야 한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면 금리 상승이 월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고 완충 여력을 확보한다. 유동성은 수익률보다 우선한다. 비상자금은 투자 자산이 아니라
보험에 가깝다. 자산 구성에서는 가격 변동보다 상환 구조를 본다. 만기가 몰린 채무는 위기 때 가장 먼저 압박을 준다. 투자 판단에서도 레버리지는 위험을 증폭시킨다.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단기 수익을 노린 전략은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직업과 소득의 안정성 역시 중요한 지표다. 경기 둔화는 고용의 질을 바꾼다. 추가 소득원과 지출 구조의 유연성은 위기 대응력을 높인다. 무엇보다 정보의 과잉을 경계해야 한다. 공포는 판단을 서두르게 만든다. 위기에서 살아남는 전략은 빠른 결단이 아니라 준비된 선택이다. 숫자를 이해하고 자신의 재무 구조를 아는 것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방어다. 부채의 압력은 통계가 아니라 삶의 장면으로 나타난다. 금리 인상은 숫자상 몇 %의 변화일 뿐이지만 그것은 월세 계약의 재협상으로, 카드 한도의 축소로, 자녀 교육 계획의 연기로 이어진다. 기업의 구조 조정은 생산성이라는 말로 포장되지만 그 이면에는 해고와 임금 동결이 있다.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보다 대출 만기 연장이 거절되는 순간을 더 두려워한다. 유동성이 막히면 흑자도 의미를 잃는다. 국가 재정의 긴축은 복지와 공공 서비스의 속도를 늦춘다. 의료, 교육, 지역 인프라의 투자 지연은 중장기적으로 사회의 회복력을 떨어뜨린다. 이 과정에서 불평등은 확대된다. 자산 가격의 조정은 버틸 여력이 있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을 가른다. 부채는 모두에게 같은 무게로 작용하지 않는다. 위기는 평균이 아니라 분포의 문제다. 경제는 숫자로 측정되지만 그 결과는 사람의 선택과 포기로 기록된다. 그래서 부채의 덫을 이해하는 일은 것이 지표를 읽는 것을 넘어 그 지표가 일상으로 번역되는 경로를 보는 일이다. 그 경로를 알 때에만 우리는 다음 충격에 덜 놀랄 수 있다. 위기의 끝은 언제나 회복이라는 단어로 정리되지만 그 과정은 결코 균등하지 않다. 경제가 바닥을 통과할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심리다.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업 경기 전망이 소폭 반등하고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먼저 안정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실물의 회복은 지연된다. 가계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소비를 유지한 채 늘리지 않고 기업은 고용보다 현금 보유를 우선한다. 이 구간에서 정책은 착시를 만든다. 수치는 개선되지만 체감은 따라오지 않는다. 자산 가격은 반등해도 유동성은 선택적으로 풀린다. 신용 등급이 높은 주체부터 혜택을 받고 취약한 계층은 회복의 마지막에 서게 된다. CDS와 스프레드는 안정되지만 차환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위기의 비용은 과거의 선택에 따라 분배된다. 회복은 자동이 아니라 조건부다. 신뢰가 돌아와야 하고 부채의 질이 바뀌어야 한다. 만기가 길어지고 이자 부담이 낮아지며 현금 흐름이 개선될 때 비로소 성장은 재개된다. 이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은 가장 비싼 자원이다. 그래서 질문은 다시 돌아온다.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어디서부터 회복되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붕괴의 출발점과 회복의 출발점은 같지 않았다. IMF 위기 이후 한국의 회복은 수출과 외환 시장에서 시작됐고 가계의 회복은 훨씬 뒤따랐다. 그리스는 재정의 균형을 먼저 맞췄지만 청년 고용은 오랜 시간 회복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는 통화 체계를 바꾸며 숨을 돌렸지만 신뢰의 복원은 반복적으로 실패했다. 이는 부채의 문제를 단순히 규모로만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누가 빚을 지고 있는가, 어떤 통화로, 어떤 만기로 지고 있는가다. 당위 외채는 공포를 만들고
변동금리는 불안을 증폭시킨다. 반대로 장기 고정 구조는 시간을 벌어준다. 회복은 구조를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배열을 바꾸는 일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위기는 형태만 바꾼 채 반복된다. 부채의 덫은 한순간에 닫히지 않는다. 그것은 수년간의 선택이 누적된 결과다. 낮은 금리는 위험을 가려주고 성장은 부담을 감춘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면 가려졌던 구조가 드러난다. 지금 한국과 세계가 마주한 과제는 명확하다. 성장에 의존해 시간을 벌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조정해 회복의 비용을 앞당길 것인가. 어느 쪽이든 대가는 있다. 다만 미루어진 선택의 비용은 더 크다. 이 다큐멘터리는 위기를 예언하지 않는다. 대신 위기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금리와 환율, 부채와 유동성이라는 추상적 단어들이 어떻게 일상의 결정으로 번역되는지를 추적했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하나다. 다음 충격이 왔을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숫자를 두려워하기보다 이해할 때 덫은 함정이 아니라 경고가 된다. 경제는 결국 선택의 기록이다. 부채는 나쁜 것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위기의 시기마다 사회는 비슷한 질문 앞에 선다. 고통을 나누어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사기 위해 부담을 미래로 넘길 것인가? 금리와 환율, 재정과 통화 정책은 기술적 수단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분배와 책임의 문제가 있다. 누가 먼저 버티고 누가 먼저 희생되는가의 문제다. 개인에게 남는 교훈은 단순하다. 위기는 항상 반복되지만 준비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부채의 덫에서 벗어나는 길은 극적인 해법이 아니라 구조를 인식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데서 시작된다. 빠른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설계다. 숫자는 다시 안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신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경고이자 요청이다. 위기를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이해하자. 이해는 공포를 줄이고 선택의 폭을 넓힌다. 부채의 덫은 이미 우리 곁에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다. 위기의 진짜 얼굴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다. 위기는 언제나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진행된다. 지표가 경고를 보내는 동안 우리는 익숙함에 기대고 정상이라는 말로 불안을 덮는다. 부채의 덫은 바로 그 지점에서 조여온다. 빠른 회복을 약속하는 해법은 많지만 지속 가능한 답은 드물다. 가계기업 정부가 동시에 안정을 찾는 길은 속도를 낮추고 위험을 인정하며 신뢰를 쌓는 과정뿐이다. 이는 인기 없는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회복은 늘 그 방향에서 시작됐다. IMF 이후 한국이 배운 교훈도, 그리스와 아르헨티나가 남긴 상처도 같은 말을 한다. 빚은 숨길 수 있지만 비용은 숨길 수 없다. 이 다큐멘터리는 끝나지만 질문은 남는다. 우리는 다음 상승 국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다시 시간을 앞당길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바꿀 것인가? 위기는 반복되지만 대응은 학습될 수 있다. 부채의 덫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준비하고 분산할 때 덫은 경고로 바뀐다. 그 차이가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다.